자, 안녕하세요. 인천 성남중학교 학생 여러분. 선생님 설명 전에 갑자기 웬 이상한 노래가 나와서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노래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자면 이 노래는 라 마르세즈라는 곡으로 프랑스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애국가 같은 것이죠. 자, 근데 이 국가의 가사를 한번 제대로 보셨나요? 만약에 그 가사를 제대로 보지 않고 노래를 들어봤다면 다시 돌려서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과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과격한 이유는 이 국가가 당시 언제 불려졌냐? 우리가 오늘 배울 프랑스 혁명 시기에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랑스 혁명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그러한 곡이 불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곡이 애국가로까지 지정된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배경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부터 설명하게 될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구제도, 앞에 구자가 붙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즉, 옛날이라는 뜻이겠죠. 즉, 옛날 제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을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삼신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왜 고통스러워하냐? 그 위에 1신분이라는 사람하고 2신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3신분의 등에 엎여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신분이 과연 누구를 뜻하냐는 여기 옆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1신분은 성직자고요. 2신분은 귀족, 3신분은 평민입니다. 즉, 평민이 성직자와 귀족을 안고 가고 있는 모습. 즉, 이 모습은 그 당시 평민들이 그 당시 프랑스의 평민들이 받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 1, 2신분, 즉 성직자 귀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를 보면요. 자, 고위관직을 독점하고요. 또 넓은 토지를 소유했다는 겁니다. 즉 정치적, 경제적으로 훨씬 우월했던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면세, 재산은 많은데 세금은 안 냅니다. 또 그 외에도 각종 특권을 누리는 특권 집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권, 이렇게 면세도 누리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은 결국 누구에게서 누구의 고열을 짜서 이루게 된 걸까요? 당연히 이 평민들이었겠죠.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제1신분하고 2신분은 전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려 토지의 40%를 독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 60%의 토지를 이 98%의 3신분이 독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1, 2신분을 먹여 살리느라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던 거였죠. 또 이들은 고위공직에 참여도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세금까지 부담해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상당히 고달픈 처지, 상당히 안타까운 처지에 처해 있는 거죠. 즉, 이 1, 2신분을 지금 아까 여기 위에 그림에 있는 1, 2신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3신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반해 이들은 오히려 특권을 가지도 못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거. 이러한 신분제적인 모습을 우리는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구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비판했던 계층이 등장하게 돼요. 그 당시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계급,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상공업의 발달로 시민계급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아무래도 이들 역시도 3신분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1신분과 2신분만을 위한 제도, 즉 구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프랑스 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과정의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3부의 소집입니다. 자, 3부회가 왜 소집되었냐?
당시 프랑스의 국가 재정이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즉 돈이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이 16세는 이 삼부회라는 것을 소집하는데, 이 삼부회는 쉽게 얘기하면 삼신분회예요. 즉 아까 얘기했던 성직자, 귀족, 평민 삼신분이 모이는 일종의 삼신분 의회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 문제는 표결 방식에 대해서 삼신분이 굉장히 불리했던 입장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신분들은 그들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새롭게 국민의회라는 것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루이 16세는 그 당시 돈 쓸 일은 많은데 돈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이 국민의회를 탄압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에 열받은 시민들이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되었냐? 당시 프랑스 전제 정치의 상징이었던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는 시민들이 왕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전제 정치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세계사 안에서의 시민혁명의 프랑스혁명의 시작을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이 프랑스혁명의 시작으로 두는 겁니다. 자,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일으킨 시민들은 이제는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구제도의 모순이었던 이 봉건제도를, 그러니까 그 1신분과 2신분 그리고 3신분 간의 불평등을 규정했던 이러한 봉건제를 본격적으로 폐지를 하고, 그들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자세한 거는 14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141페이지에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나와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시민들이 권력을 나름대로 잡아나가는 헌법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프랑스 바깥에 있는 여러 이웃 국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시민들이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족들은 자신의 권력이 위태롭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자국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웃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프랑스를 공격하게 되는, 즉 혁명 전쟁이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프랑스 혁명을 막는 전쟁, 이걸로 인해서 프랑스 시민들은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수록 위기 때는 더욱더 똘똘 뭉치라고 하죠. 프랑스 시민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자, 점점 더 이들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입법위에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민공회라는 것을 소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국민공회는 굉장히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우선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에 왕이 있어야 돼? 왕이 있을 필요가 있어? 왕이 맨날 나라만 어지럽히는 존재인데, 즉 우리는 이제는 왕은 필요 없다. 왕이 없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왕이 없는 정치 형태인 공화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 왕인 루이 16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죠. 루이 16세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세계 어느 역사상에 혁명으로 인해서 왕이 처벌되는 일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루이 16세를 처형하는 극단적인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이 그 당시 프랑스 혁명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의 사상은 딱 그겁니다. 프랑스 혁명은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 프랑스 혁명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생각으로 옮기는 정치 형태, 즉 공포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 즉 머리가 잘리는 그런 기구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자, 이는 프랑스 혁명을 보다 확실하게 이끌어가는 데는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중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거였죠. 결국
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에 반대하는 대표자였던 테르미도르라는 사람이 이 로베스피에르의 정치에 대해서 반대 행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본인이 그토록 반대자를 보냈던 기요틴, 단두대에 의해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후에 프랑스 혁명은 극도로 온건해지게 되어 총재 정부란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정부가 수립되어서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어 가지만 민중들의 그러한 필요성을, 민중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불만은 커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혼란스러운 틈을 틈타서 그 당시 여러 국가로 나가서 여러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 전쟁에서 전공을 세웠던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벌이게 되고요. 결국은 이 나폴레옹이 통령이 되어서 주도하는 통령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사실상 시민이 주도하는 프랑스 혁명은 결국에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 나폴레옹은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황제가 되게 됩니다. 자, 황제가 되어서 어떤 일을 벌이냐? 유럽 정복을 나서게 됩니다. 자, 이거 뭐냐면 이전까지는 프랑스 혁명이 공화국이 되었다가 다시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왕정 국가가 된 거죠. 근데 이 나폴레옹은 그 당시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유럽 대륙을 정복을 나서게 된 겁니다. 자, 일시적으로 성공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동맹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결국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각지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나폴레옹의 지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정신이 각지에 전파되게 되는 거죠. 자, 이 자유주의 정신은 우리가 아까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구제도의 모순이라 그랬습니다. 즉 신분제의 문제점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거라 그랬죠. 자, 이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자유주의 사상이 흘러들게 되면서 신분제를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 평등, 권리를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욱더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또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에 대항하는 과정, 즉 주변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민족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고 그 똘똘 뭉친 민족들이 통일국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족주의 정신이 각지에 퍼지게 된 겁니다. 즉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각지에 전파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 혁명 이게 워낙 긴 내용이라서 수업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자, 수업 때 볼게요.